입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제가 지게차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을 맞이하여 지게차 운송 자격증 필기 새로운 개정된 내용들과 제가 기존의 후기들을 보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종합하여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 영상을 보셔도 전혀 무관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관이란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기관의 종류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게차는 디젤 기관이죠. 그 내연기관 중에 이제 디젤 기관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국내 건설 기관은 거의 전부 디젤 기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법에 따라서 이제 공냉식, 순냉식, 증발 냉각식 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디젤 기관에 대한 특징들이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디젤 기관의 장점 보겠습니다. 열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량이 적다. 자, 이 말은 연료 소비하는 거에 대비해서 효율이 좋다라는 말이죠. 전기 점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장률이 적다. 그리고 인화점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다. 그리고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흡입 행정에서 펌핑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이런 5가지 장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디젤 연소 4단계 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글자만 따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화 지연 시간, 화염 전파 기간, 직접 연소 시간, 후기 연소 기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착화 직후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젤 연소 4단계는 뭐다? 아, 착화 직후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착화 직후 해서 4단계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디젤 기관의 연소실의 구비 조건, 정확히는 연소실의 구비 조건이죠. 자, 연소실의 구비 조건. 연료 소비가 잘 되고 연소 시간은 짧은 게 좋죠.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이 적은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평균 유효 압력이 높으면 효율이 좋다라는 뜻이죠. 효율이 좋고 연료 소비량이 적은 게 구비 조건이다. 그리고 기동이 쉽고 노킹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킹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와류가 잘 되어서 공기 연료 혼합이 잘 될 것. 결국 핵심만 보면은 소비 좋고 시간 짧고 진동 소음 적고 유효 압력 높고 연료 소비량 적고 기동 쉽고 노킹 발생 안 되고 연료 혼합이 잘 될 것.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디젤 기관 노킹 발생 원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노킹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디젤 노킹이라는 것은 착화 지연 기간 중에 분사된 연료가 화염 전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이상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냐? 효율도 떨어지지만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이때 아, 노킹이구나 라는 거 알아차려 주시면 되고요. 이 노킹 발생 원인 한번 봐야겠죠. 자, 연료의 세탄가가 낮다, 착화성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료의 분사압력이 낮다,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착화 지연 시간이 길다, 분사 노즐의 상태가 불량하다, 지연 기간 중 연료 분사량이 많다,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 일시에 연소한다. 그래서 핵심만 보면은 세탄가 낮고 분사압력 낮고 온도 낮고 지연 시간이 길고 분무 상태, 노즐 상태 불량하고 연료 분사량이 많고 연료가 일시에 연소할 때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전부 다 외우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봤는데 내용이 또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 노킹이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기관 회전수가 낮아집니다. 기관 출력도 저하되고요. 기관이 과열합니다. 흡기 효율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피톤과 실린더가 녹아서 붙어버립니다. 이 모든 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효율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가 낮아지고 출력이 저하하고 과열되고 흡기율이 저하되고 실린더가 녹아서 붙어버린다. 자, 굉장히 제가 말을 짧게 줄여놨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디젤 기관의 연소시 이상연소와 노크 방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밖에 없어요. 자, 압축비를 높인다. 두 번째, 와류를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세탄가가 높은, 착화성이 높은 거죠.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흡기 온도를 높인다. 자, 온도를 높인다. 세탄가 높은 것을 사용한다. 요 4가지 방법, 노킹 방지법 알아두시고요. 자, 디젤 연료의 구비 조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량이 크면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카본 발생이 적고
연소 속도가 빠르고 착화가 용이해야겠죠. 착화가 용이하면 당연히 발열량이 크겠죠. 그리고 매연 발생이 적으면 좋겠죠. 세탄가가 높고 착화점이 낮을 것. 자, 요거 1번, 4번과 같은 내용이죠. 자, 디젤 연료의 구비 조건 6가지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6가지 중에서도 꼭 외워주셔야 되는 3가지. 세탄가가 높다,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인하점이 높은 거, 그리고 발열이 커야 한다라는 거. 난 6가지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는 꼭 외워주시고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디젤 기관 연소실, 디젤 내용 계속 보고 있죠. 디젤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디젤 기관 연소실 중에서도 직접 분사식의 장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접 분사식은 연료 소비량이 다른 형식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량이 적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연료실 최적이 작아, 냉각 손실이 적다, 연소실이 간단한, 열 효율이 높다, 실린더 헤드 구조가 간단해요. 열 변형이 적다. 자, 지금 동그라미 치신 것만 위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시도형이 쉽게 이루어져 예열 플러그가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뭐다? 직접 분사식의 장점이다. 자, 지금 말이 길어 보이지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외우니까 굉장히 짧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디젤 넘어가고 피스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의 구비 조건. 자, 구비 조건,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피스톤 구비 조건 볼 건데요. 자,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자, 어디에서?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스, 오일 누출이 적을 것. 기밀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열 팽창 및 기계적 마찰 손실이 적을 것. 열 전도가 양호하고 열부하가 적을 것. 열 전도가 양호하면 열부하가 보통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성력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벼울 것. 자, 마찬가지로 지금 동그라미 치신 거 위주로 해서 외워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간극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밸브 간극이나 피스톤 간극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외워주셔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 피스톤의 간극이 클 때 미치는 영향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일단 블로바이라는 단어가 피스톤 간극에서 나옵니다. 블로바이 현상이 발생되면 일단은 오일 희석이 야기가 되고요. 압축 압력이 저하됩니다. 1번, 2번은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나면 일단 엔진 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료 소비량과 오일 소비가 비교적 더 증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 간극이 크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안 좋은 현상이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된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도 볼게요. 자, 내열, 내마모열성의 양호. 일단 이런 내열, 내마모열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웬만한 것들의 다 구비 조건입니다. 그리고 제작이 쉬워야 된다. 자, 구조가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실린더 벽보다는 재질이 약해야 한다. 자, 요런 부드러운 디테일한 특징들 외워주셔야겠죠. 그리고 실린더의 압력을 당연히 가할 수 있어야겠죠. 피스톤이 실린더의 압력을 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1번, 2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3번, 4번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피스톤 링이 무엇을 하는지 볼게요. 3대 작용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기밀 유지 작용. 가스나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게 밀봉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일을 제어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실린더 벽에 있는 오일을 긁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 전도 작용. 자, 냉각 작용도 이 피스톤 링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밀, 오일 제어, 열 전도 작용을 피스톤 링이 하고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스톤 넘어가서 크랭크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랭크축이라는 거는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크랭크축입니다. 이 개념 잡아두시고요. 엔진의 출력을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크랭크축이다. 그래서 이 흡입, 압축, 배기 행정은 작용력이 크랭크축에서 피스톤에 전달해주는 그런 상호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크랭크축의 구성 부품은 메인 저널, 크랭크핀, 크랭크암, 평축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밸브는 늘 중요하죠. 밸브의 종류는 다 외워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밸브 주요 부분들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는 둘이 친구입니다.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 자, 밸브 시트 설명 보시면 밸브 페이스와 접촉되어 연소실에 기밀작용을 한다. 밸브 시트 연소실에 기밀작용하는 친구네요. 그럼 밸브 페이스 볼게요. 밸브 시트에 밀착되어 연소실 내 기밀 유지 작용을 한다. 기밀을 유지시켜주는 거는 밸브 페이스가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먼저 볼게요.
밸브 스프링이 나옵니다. 밸브가 닫혀있는 동안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를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밸브 스프링. 스프링 이렇게 시트와 페이스를 밀착시킬 수 있게 해서 마찬가지 둘이 밀착되면 아까 친구끼리 만나서 기밀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밸브 스프링까지 기밀 유지 역할을 같이 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밸브 스템은 뭐 하는 친구냐? 밸브 가이드 내부를 상하 완도 운동하며 중요한 거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밸브 스템은 뭐다?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라는 게 이 밸브의 역할이다. 밸브의 주요 기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담아주셔야지 이제 밸브 이해하시는데 또 쉽게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밸브 간극. 간극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밸브 간극이 너무 클 때, 적을 때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간극이 너무 크면은 밸브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효율이 저하가 되면은 출력이 당연히 저하가 되겠고요.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밸브 간격이 너무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밸브 간격이 너무 적으니까 밸브가 일찍 열리고 늦게 닫혀요. 그러니까 기밀이 조금 불량해집니다. 기밀이 불량해지다 보니까 클 때와 마찬가지로 엔진 출력 감소, 출력 저하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밸브 간격이 너무 적을 때는 뭐가 추가된다? 역화 및 실화가 발생된다라는 거 추가로 하나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분사 펌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압력을 높여주고 조석기와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는 게 뭐다? 분사 펌프다. 자, 조석기 타이머 같이 다니는 게 뭐다? 분사 펌프다. 요거를 일단은 외워주시고요. 자, 이 분사 펌프는 파이프를 통해서 분사 노즐에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이 분사 순서에 따라 분사 노즐에 연료가 공급된다. 당연히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대신 분사 펌프는 구조와 조정이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계통 엔진 및 고속 회전용 엔진에 적합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같이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냉각 장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각 장치에는 어떤 구성 부품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워터 재킷, 냉각수 통로입니다. 워터 펌프, 냉각수를 순환시키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겠죠. 자, 구동 밸브 마찬가지로 펌프, 발전기 물 펌프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구동 펌프죠. 그리고 냉각팬, 라디에이터 냉각 효과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는 냉각수가 담겨 있는 곳이죠. 흡수한 열을 방출시켜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캡은 뭐냐? 냉각 계통을 이제 밀폐시키는 겁니다. 기밀 작용을 해서 온도 및 압력을 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온 조절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압력 밸브와 진공 밸브가 있는데 압력 밸브 먼저 보시면은 당연히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이름에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버히트를 방지해주는 게 역할이다. 라면은 진공 밸브는 뭘까요? 냉각수의 온도가 저하되면 열려서 라디에이터 내의 압력을 대기압과 동일하게 한다. 자, 압력을 비슷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그런 유지하려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압력 밸브와 똑같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다릅니다. 코어 파손을 방지하는 게 진공 밸브 라디에이터 캡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윤활유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찰 및 마멸 방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기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온이나 고압의 가스 누출이나 오일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냉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죠. 자, 오타가 있네요. 마찰열을 흡수하고 방열해서 소결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척 작용을 합니다. 먼지나 금속 분말 등을 흡수해서 이제 배출을 하는데 같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응력 분산 작용이라고 해서 이제 압력을 오일 전체에 고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청작용, 녹이 쓸지 않게 하는 거죠. 수분 및 부식성 가스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다 라는 이 기능 6가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윤활유의 점도 및 점도 지수에 따른 이제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먼저 오일의 끈적한 정도, 이제 윤활유의 흐름의 저항을 이제 점도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일의 점도가 높으면은 유동성이 저하된다,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도가 낮으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점도가 낮으면은 이제 물과 같아지는 거고, 점도가 높아지면 조금 뭐랄까, 뭐 끈적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끈적한 오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점도 지수가 크면은 점도 변화가 작고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변화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 지금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외우셔서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저하되니까 낮으면 유동성이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지어서 외워주셔도 되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외우시다기보다는 빨간색 글씨를 외우실지 파란색 글씨를 외우실지 정해서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번 추가로 보시면은 점도가 다른 종류의 오일, 윤활유를 혼합하거나 제약사가 다른 오일을 혼합하는 건 절대 금물되어 있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또 추가로 자주 나오는 게 오일의 종류죠. 자, 요거 SAE 번호 지금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랑 가을철에는 SAE 30번을 사용을 하고요. 여름철에는 SAE 40번, 겨울철에는 SAE 20번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4번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점도지수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 펌프, 이제 오일 펌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일 펌프란 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일 펌프는 일단 오일팬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윤활유 펌프로 오일팬 내 오일들을 빨아들여서 기관부 오일이 필요한 곳에 압송해주는 이동시켜주는 펌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종류에는 총 4가지 로터리 펌프, 베인 펌프, 플런저 펌프, 기어 펌프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터리 펌프에는 이너 로터, 아웃 로터 이렇게 있다. 뒤에 있는 설명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 뭐 이너 로터의 종류, 뭐 오일 펌프의 종류로 맞는 것은 해서 로터리 펌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웃 로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종류도 같이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윤활 및 여과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게 비산식이에요. 비산식의 특징이 뭐냐? 자, 오일 펌프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커넥팅 로드 대단부 끝에, 자,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일 펌프가 없어서 오일 디퍼가 있어요. 오일을 퍼올리는 친구인데요. 자, 이제 오일을 퍼올려서 비산시킨다는 게 흩뿌린다는 거죠. 이제 오일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디퍼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윤활유를 급유를 해주는 게 비산식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형기관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압송식은 뭐냐? 압송식은 오일 펌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펌프가 있는 거를 우리는 압송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일 펌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 펌프가 각 오일이 필요한 부분에 압송시켜서 공급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압송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압송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여과 방식은 뭐냐? 비산 압송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압송식과 비산식이 합쳐진 방법이죠. 그래서 오일 펌프와 오일 디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일 펌프와 디퍼를 언제 사용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오일 펌프를 사용할 때는 언제냐? 크랭크축 베어링, 뭐 캠축 베어링, 밸브 기구 등등 오일 펌프를 주로 사용을 하되, 자, 오일 디퍼를 언제 사용하냐? 실린더와 피스톤에는 오일 디퍼를 사용해서 윤활유를 급유, 여과를 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오일 디퍼를 언제 사용하는지만 외워두시면은 비산 압송식은 놓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과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과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3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류식을 보시게 되면은 오일 펌프에 공급된 모두 여과하여 전부를 여과를 해서 윤활부에 공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식은 그냥 오일 펌프에서 나온 모든 오일을 여과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샨트식이 그러면은 뭐냐? 자,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이 있겠죠? 오일이 이렇게 오일 펌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일부는 여과하지 않은 채로 윤활부에 공급을 해준다라는 게 샨트식의 특징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자, 그럼 나머지 여과한 오일이 있고 여과하지 않은 오일이 있으면 여과한 오일은 어디 있는지. 자, 근데 샨트식이 웃긴 게 여과한 것도 윤활부에 공급을 해줘요. 즉 샨트식도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모든 오일을 윤활부에 공급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일부는 여과를 하고 일부는 여과를 하지 않은 채 공급을 한다는 게 샨트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샨트식을 정확히 외워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류식 때문인데, 자, 샨트식과 동일하게 공급은 해요. 단
나머지 오일, 그러니까 여과시킨 오일들이죠. 여과시킨 오일들은 오일팬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게 분류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샨트식과 분류식의 차이를 구분지어서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기계 기관 장치는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은 뭐 1과목은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과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 긴 부분들은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만 외워서 시험을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합격 점수는 60점이다 라는 기억을 꼭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지게차 운송 자격증 필기 준비 2과목인 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에서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용어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해이란 단어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일단 전기 에너지를 축적, 방출하는 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축전지는 건설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전원, 이제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동기는 이제 회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전지에서 나오는 전원 회로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이제 전동기다 라고 표현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계자 코일, 계자 철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철심이 감겨진 코일입니다. 굳이 의미 두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밍의 법칙이란 나온 거 나오는데 이제 왼손 법칙이냐 오른손의 법칙이냐 따라 내용이 바뀝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하면 일단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자, 보통 우리 복싱 경기 보더라도 보통 잽, 상대방과의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잽의 공격 방향이 보통 후계의 공격 방향이 되죠. 그래서 왼손으로 잽을 날리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라고 뭐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외웠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은 이제 좀 더 중요한 한 방을 날리는, 복싱 경기에서 한 방을 날리는 오른손이 되겠죠. 그래서 유도기 전력 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이는 발전기의 원리와 유사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라는 뉘앙스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축전지 용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액은 온도가 높으면 용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은 극판의 크기, 극판의 형상, 극판의 수에 의해 좌우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용량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경리판의 재질, 경리판의 형상,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즉 지금 용량에 대해서 보니까 극판과 경리판에 대해서 용량의 크기가 좌우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로 온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용량을 계산하는 것은 방전 전류와 전류와 시간을 곱하면 용량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려워 보이지만 딱 놓고 보면 극판, 경리판, 온도 이 단어 세 가지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동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동기, 아까 스위치의 역할도 한다고 했었죠. 전동기의 구조이자 이제 시동장치에 대한 용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자라고 하면 전기자 철심, 전기자 코일, 축 및 정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전기자 철심, 전기자에 나왔던 거죠. 전기자 코일을 지지해주는 역할이다. 전기자 코일, 그럼 전기자 철심과 코일은 둘이 친구 사이겠네요. 전자력에 의해 전기자를 회전시킨다. 코일이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류자, 브러쉬에 공급되는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을 일정하게, 일정하게 흐르게 한다는 게 정류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내용이 1번부터 4번까지죠. 자, 그럼 계자철심, 계자코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코일에 전류가 뭐 철심이 감겨 있는 거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정류자와 접촉되어 전기자 코일의 전류를 유출입시킨다. 자, 그러면은 전기자 철심과 코일이 친구니까 브러쉬는 누구 친구다? 정류자와 친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자가방전의 원인, 이런 거 시험 문제 전기 파트에선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배터리가 왜 자가방전을 하냐? 첫 번째, 극판의 작용물질이 황산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극판이 황산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전해액에 포함된 불순물이 국부전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뭐가? 불순물이 국부전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자가방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탈락한 극판 작용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되기 때문이다. 극판 작용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자가방전된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 축전지 커버와 케이스 표면의 전기 누설 때문에 배터리가 자가 방전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침부만 외우면 외울 내용이 절반이 줄어버리죠. 그럼 축전지 충전법 보겠습니다. 충전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정전류 충전법. 자, 일정한 전류로 충전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정전 앞 충전법이 있습니다. 일정한 전류로 충전은 하나, 초기에 많은 전류가 충전되어 충전기 수명이 짧아진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변 전류 충전법. 충전 초기에 큰 전류로 충전한다. 정전 앞 충전법이랑 똑같죠. 하지만 단계별로 전류를 2, 3단계 낮춰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기 수명을 길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전지의 충전법 3가지 구분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축전지 취급 시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15일에 1회 정도는 충전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축전지 스파크 발생하지 않게 당연히 해야겠죠. 축전지 보관은 충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충전, 과방전은 안 좋아요. 그리고 전액이 자연 감소된 경우 보다 증류수를 보충한다 라는 특징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친 것만 계속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축전지에 전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빨리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겠죠. 3가지니까 3가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갈게요. 축전지 케이스가 손상됐거나 과충전되거나 전압 조정기가 불량인 경우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3개 나와 있고 4번 이렇게 해놓고 뭐 전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잘못됐다. 그러면은 빨리 줄어드는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요 3가지를 알고 계시다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축전지가 과충전일 경우 발생되는 현상. 자, 아까 전에 나왔죠. 과충전되고 있는 경우 전액이 빨리 줄어든다고 했었어요. 자, 요거에 추가로 자, 전액이 갈색을 띱니다. 과충전되면 전액이 갈색을 띈다. 양극판 격자가 산화된다. 그 양극 단자 쪽에 셀 커버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다. 자, 커버가 불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축전지의 전해액이 빨리 줄어든다. 자, 요거 아까 전에 봤었던 내용 추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동일한 내용이 2번 나와 있다. 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눈여겨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동장치 아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장치의 3가지 기준, 3가지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권 전동기, 뭔가 직권이라고 하니까 바로 앞으로 스트레이트로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래서 기동 전동기에 사용되는 게 직권 전동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분권 전동기는 반대겠죠.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네요. 전동팬 모터에 사용을 한다. 전동팬 모터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복권 전동기는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아, 직권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가 합쳐져 있네요. 그래서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써있냐? 와이퍼 모터에 사용되는 게 복권 전동기구나. 오늘부터 운전하시면서 와이퍼 보실 때마다 이거 복권 전동기네 라고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요건 안 까먹으시겠죠? 자, 그럼 기동 전동기 동력 전달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가지인데 요 3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요 3가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밴딕스 방식이 있습니다. 자, 피니언의 관성과 전동기의 고속 회전을 이용한다. 자, 피니언의 관성이 뭔데? 난 그딴 거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밴딕스 방식은 뭐다? 전동기의 고속 회전을 이용한다. 이것만 외워두셔도 돼요. 자, 피니언 섭동 방식. 자, 솔레노이드의 전자력을 이용한다. 솔레노이드가 뭔데?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피니언 하면 솔레노이드 전자력. 요게 기동 전동기. 피니언 섭동 방식은 솔레노이드 전자력을 이용하는구나. 솔레노이드, 피니언.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 섭동 방식. 자, 자력선이 가까운 거리를 통과하려는 성질을 이용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최단거리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거 전기자는 뭔가 빠르다. 빨리 가려고 하는 성격이 급하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통과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은 이제 기동 전동기 동력 전달 방식 다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무브화 시험이 있는데요. 전류와 회전수를 점검합니다. 당연히 회전수를 점검을 해야겠죠. 무브화 상태가 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회전수를 보는 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효과겠죠. 자, 그리고 기동 전동기 회전력 시험을 합니다.
기동 전동기의 정지 회전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저항 시험, 정지 회전력의 부하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기동 전동기의 저항 시험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시험 항목은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동장치 이어서 계속 봐야겠죠? 기동장치가 중요합니다. 자,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에 대해서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고를 수 있으셔야겠죠. 자, 먼저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당연히 작동을 안 하겠죠. 모든 부품이 그렇죠. 그 대처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불량하다. 즉 그냥 접촉 불량 요거 보시면 되고요. 배선과 시동 스위치가 손상 또는 불량이다. 자, 배선이나 시동 스위치가 손상 또는 불량이면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리고 브러쉬와 정류자, 아까 브러쉬랑 정류자 친구라고 했죠. 이 둘이 밀착 불량이면은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계작 코일이 단락되었다. 당연히 기동장치가 작동되지 않겠죠. 그리고 엔진 내부 피스톤이 고착되었다. 잘 작동되지 않는다. 그럼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하게 됩니다. 이 6가지 내용 많아 보이지만 한번 쭉 읽어보니까 맞는 말들이네 라고 넘겨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교류 발전기라서 교류 발전기를 넣었고요. 발전기 구조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터. 자, 스테이터 코어 및 코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삼상교류가 유기된다. 자, 이거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뭘 외우셔야 되냐? 스테이터는 삼상교류가 유기된다. 요거만 외워두시면 돼요. 잘 안 외워지시고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로터. 자, 교류 발전기 구조 중에 두 번째가 로터인데요. 로터 코어, 코일 및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하는 자속을 형성한다. 자, 로터가 회전을 하는구나.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슬립 링. 아까 로터에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슬립 링이 교류 발전기에서는 브러쉬와 친구가 됩니다. 브러쉬와 접촉되어 축전기의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한다. 아, 로터 회전할 수 있게 전류를 공급해주는 게 슬립 링이구나. 자, 그럼 브러쉬는 슬립 링 친구라고 했어요. 그럼 로터 코일에 마찬가지 축전지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슬립 링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4가지. 하지만 뭐 내용이 굳이 못 외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류 발전기 구조는 스테이터, 로터, 슬립 링, 브러쉬 4개가 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축전지로 넘어가서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레귤레이터 고장, 레귤 고장, 그리고 축전지 극판이 손상되거나 극판 손상, 축전지 접지 케이블의 접속이 이완, 접지 이완, 축전지 본선 연결 부분 접속이 이완, 연결 부분 접속 이완. 자, 요게 그냥 뭐냐, 접촉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3번, 4번은 접촉 불량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발전기 고장, 당연히 충전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전장 부분에 전기 사용량이 많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6번 핵심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화 장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조명용에는 전조등, 후진등, 안개등, 실내등 다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잘 아시죠. 신호용은 제동등, 방향지시등, 비상등, 외부 표시용은 차폭등, 차고등, 후미등, 번호판등, 주차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화 장치 종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시험에 가장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실드빔 전조등이랑 세미 실드빔 전조등인데, 실드빔 전조등 먼저 볼게요. 자, 반사경의 필라멘트, 전구 안에 들어간 전선 있죠? 필라멘트를 붙이고 렌즈를 녹여 붙인 전조등이다. 자,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 있대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전조등은 깨지면 가스가 밖으로 나가서 성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장점이 있겠죠. 자, 대기의 조건에 따라 반상이 흐려지지 않아요. 왜? 내부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반사경을 흐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신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자, 필라멘트가 끊어졌어요. 그럼 필라멘트만 교체하려고 했더니 가스가 새나와 버렸네. 그러면은 실드빔 전조등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고장나면은 전체를 교환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광도의 변화가 적습니다. 왜? 대기의 조건에 따라 습한 날에 습기가 들어와서 뿌해질 수 있지만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도의 변화가 적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 실드빔 전조등은 뭐냐? 자,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전조등입니다. 하지만 전구는 별개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구, 필라멘트가 끊어졌다. 그러면 전구만 교환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 실드빔 전조등은 실드빔 전조등과는 다르게 안에 불활성 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유통되고 습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사경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물론 차이점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구만 교환하면 되겠죠? 이게 뭐다? 세미 실드빔 전조등이다. 실드빔 전조등과 세미 실드빔 전조등의 차이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가 다른 원인.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뭔가 전선에 문제가 있거나 전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른 경우, 전구의 접지가 불량이거나 단선된 경우, 그리고 하나의 전구가 단선된 경우,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가 다를 수 있겠죠.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지시 등의 전멸이 느린 이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구나 전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전구 접지 불량. 근데 여기서 추가로 된 게 있네요. 축전지 용량이 저하된 경우 전멸이 느릴 수 있구나. 그리고 추가로 퓨즈, OR, 배선의 접촉이 불량된 경우, 어쨌든 이것도 선의 불량인 거죠. 그리고 전구의 용량의 규정과 다른 경우 마찬가지죠. 지시 등의 전멸이 느린 이유. 그리고 전에 나왔다.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수가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음기 이제 크락션이죠. 경음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진동판을 진동시키는데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음이 발생되는 게 경음기입니다. 경음기 종류는 3개가 있습니다. 전기식 경음기, 공기식 경음기, 그리고 경음기 릴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식은 전기를 말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해서 진동판을 진동시키고요. 공기는 공기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진동판을 진동시킵니다. 경음기 릴레이는 뭐냐? 경험지 스위치의 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소리를 내는 방식은 전기식과 공기식이 있는 거죠. 거기서 경음기 릴레이는 경음기 스위치의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경음기와 관련 없는 친구를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요, 전기식 경음기, 공기식 경음기, 그리고 경음기 릴레이를 알고 계신다면 다른 하나를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과목 끝으로 냉매 사이클의 순환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하지 않은데 나왔을 때 억울하실까봐 제가 넣었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요겁니다. 그냥 내용이 증발, 압축, 응축, 팽창. 자, 요거를 우리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 냉매 사이클의 순환 순서가 이 카르노 사이클 증발, 압축, 응축, 팽창으로 순환 반복, 계속 반복하면서 냉매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제가 심지어는 지금 요약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만 외우셔도 내용이 또 절반으로 줄죠. 근데 이 내용만 외워도 합격하냐? 충분히 합격한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합격 점수인 60점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치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 운송 필기 준비 3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제가 클러치의 구주의 조건을 담아뒀습니다. 자, 구비 조건,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4개밖에 안 되니까 외워볼까요? 자, 클러치의 구비 조건, 신속한 동력 차단, 구조가 간단하고 수리가 용이할 것, 그리고 방열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을 것, 그리고 회전판이 평형 구조일 것. 자, 말씀드리지만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들만 외우셔도 시험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외워주시고요. 자, 클러치 고장 원인 볼게요. 자, 먼저 클러치 압력판에 스프링이 손상된 경우나 클러치 면이 마멸된 경우 고장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릴리스 레버가 조정 불량인 경우 클러치의 고장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나오는 친구들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요. 자, 먼저 가속했을 때 제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인 한번 볼게요. 자,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너무 과소한 겁니다. 그리고 압력판에 스프링 장력이 약해졌거나 클러치판에 오일이 붙어 있거나 그리고 클러치판이나 압력판이 과도하게 마멸된 경우, 그러니까 클러치판에 오일이 있거나 마멸된 경우, 그리고 압력판에 스프링 장력이 약해진 경우, 그리고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과소한 경우에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다 라고 네 가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주는 이유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클러치 페달에 유격이 있어야지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속을 했을 때 이 클러치가 물리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페이싱에 마멸을 작게 한다. 즉, 마모 이런 것들을 작게 하기 위해서 유격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격이 너무 커버리면은 변속을 했을 때 기어가 끌리는 까가각 하면서 끌리는 소음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유격을 주는 이유가 되겠죠. 요 네 가지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 클러치 페달 유격이 그러면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클러치 판이 소손된다. 자, 아까 유격을 줘야 되는 이유 중에서도 돼 있었죠. 마멸을 작게 한다. 그리고 소음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격이 너무 작으면 또 클러치 판이 소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릴리스 베어링이 마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치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굉장히 불량해져요. 자, 이거 전에도 나왔었던 내용들이죠. 또 나왔다는 건 뭐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당연히 외워주셔야겠죠. 자, 이 클러치 페달의 간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이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란 거는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의 간극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간극은 클러치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간격은 그리고 20에서 30mm, 2에서 3cm죠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자유 간극이 작으면 릴리스 베어링이 마멸되고 슬립이 발생되어서 클러치판이 소손된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자유 간극이 크면은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동력 차단이 불량하게 된다 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 뭘로 조절하냐? 클러치 링키지 로드로 조정한다는 것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러치 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클러치 얘기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만큼 클러치가 중요하죠. 자, 클러치 판 보겠습니다. 플라이 휠과 압력판 사이에 설치되며 마찰력으로 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한다.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을 외우셔야겠죠. 중앙부의 허브 스플라인은 변속기 입력 후 스플라인과 결합되어 있다. 자, 이해가 어렵지만 설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 암기해 주신 게 더 좋고요. 비틀린 코일 스프링은 클러치판이 플라이 휠에 접속될 때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자, 비틀린 코일 스프링은 뭐다?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그리고 쿠션 스프링은 클러치판의 변형, 편 마모 파손을 방지한다. 파손 방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치판에 대해서는 요 내용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압력판 보겠습니다. 자, 압력판. 이 클러치판이 플라이판과 플라이 휠과 이제 압력판 사이에 클러치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압력판은 플라이 휠과 항상 같이 회전한다는 게 일단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압력판의 친구는 플라이 휠이다. 같이 둘은 회전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클러치 스프링은 압력판에 강력한 힘이 발생하도록 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급가속했을 때 엔진의 회전수가 상승을 해도 차량의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판의 클러치 스프링의 역할 그리고 압력판의 스프링의 장력에 대한 내용도 같이 외워두셔야겠죠. 자, 릴리스 레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릴리스 레버 조정 불량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클러치가 고장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릴리스 레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스 레버에 릴리스 베어링이 있는데 릴리스 베어링에서 이제 압력을 받아서 압력판을 클러치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릴리스 레버입니다. 릴리스 레버는 높이 차이가 있으면 출발 시 진동이 발생돼요. 그래서 출발하는 진동이 발생된다? 그럼 어디가 문제 있을 수 있겠다? 릴리스 레버 높이, 릴리스 레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출발 시 진동이 발생한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릴리스 레버가 보기에 있다면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클러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는 분리되어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변속기 볼 건데요.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만들기 좋죠.
첫 번째,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는 큰 구동력을 얻기 위해서. 먼저는 구동력을 얻기 위해서 변속기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엔진을 무부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변속기는 구동력과 무부하 상태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후진식 구동바퀴를 역회전시키기 위해서, 즉 후진하기 위해서 변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속기 하면 구동력과 무부하 상태와 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변속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 클런치가 잘 안 끊기는 경우. 두 번째, 오일이 부족해요. 오일이 부족한 경우. 세 번째, 기어나 베어링이 마모된 경우. 네 번째, 클러치 기어와 허브 주축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기어 백렛이 과다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백렛이란 뭐냐? 기어가 맞물렸을 때 톱니 사이의 틈인데 이 틈이 너무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변속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슬립이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이음이란 차량의 하중이 증가하거나 위험한 울퉁불퉁한 험로를 주행할 때 변속기의 중심과 후 차축의 중심 길이가 변하는 것을 신축시켜 변동을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드라이브 라인에 슬립 이음을 사용하면 추진축의 길이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즉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추진축의 길이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거 슬립 이음이야 라고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브레이크 회로내 오일이 비등, 기화하여 오일의 압력 전달 작용을 방해하는 현상입니다. 자, 간단히 해서 어쨌든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긴 내리막에서 과도한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의 끌림에 의해서 가열되는 경우, 그 브레이크 드럼이 가열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슈, 리턴, 스프링, 쇠손에 의한 잔압 저하. 뭐 간단하게 잔압이 저하됐을 때, 자, 잔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잴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잔압 저하되면 베이퍼록이 된다. 이렇게만 외우셔도 됩니다. 네 번째, 브레이크 오일 변질 끝났습니다. 이것만 외워두셔도 돼요. 근데 읽어볼게요. 브레이크 오일 변질에 의한 비점의 저하 및 불량한 오일 사용. 자, 오일 변질됐거나 불량한 오일을 사용했을 때 베이퍼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페이드 현상까지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연속해서 자주 사용하면 브레이크 드럼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마찰 개수가 떨어지면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인은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밟아서 효과가 낮아지는 거죠. 요거는 방지 대책이 시험에 나와요. 자, 페이드 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드럼의 냉각 성능을 크게 한다. 열을 적게 받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드럼은 별 팽창률이 적은 재질을 사용한다. 열에 강한 재질을 쓴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온도 상승에 따른 마찰 개수가 변한 작은 라이닝을 사용한다. 자, 2번과 같은 내용이죠. 어쨌든 열을 덜 받게 해서 마찰 개수 변화를 적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페이드 현상을 방지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브레이크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을 때의 원인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첫 번째, 휠 실린더에 오일이 누출됐을 때, 라이닝에 오일이 묻었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 드럼 간극이 너무 클 때,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자유 간극이 너무 클 때. 자, 어쨌든 간극이, 브레이크 드럼과 브레이크 페달의 간극이 크면은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외워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향 장치에 대해서 볼 건데 한번 그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향 핸들, 그냥 핸들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칼럼 축 이렇게 쭉쭉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아셔야 될 거 타이로드, 그리고 피트먼 암, 그리고 조향 핸들, 그리고 너클암, 요 정도 위치 대충 보시고 나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조향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의 주행 방향을 임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핸들이죠. 조향기를 조작하면 앞바퀴가 향하는 위치가 변환되는 구조로 있다. 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향 장치는 조향 핸들, 조향 기어박스, 링크 기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그림 보셨죠? 전달 순서는 내가 핸들을 돌리면 축, 기어, 피트먼암, 드래그 링크, 타이로드, 조향암, 바퀴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림 다시 볼까요? 자, 조향 핸들, 자, 조향 축, 피트먼암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드래그 링크로 갑니다. 그래서 너클암과 이제 앞차축에 있는 것들로 해서 이제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조향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얘겠죠. 자, 노면의 충격에 영향을 적게 받아야겠죠.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해서 차가 너무 왼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죠. 조작하기 쉽고 최소 회전 반경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향작용 시 시체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조향 휠의 회전과 바퀴수의 회전수가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고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되고요. 고속으로 선회 시 조향 핸들이 안정되어야 한다. 즉 조향 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정리해 보니까 키포인트는 이거네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조작, 수리 이런 것들이 쉬워야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안에 담겨져 있네요. 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외워보시면은 금방 외워지시겠죠? 자, 그럼 이 조향 핸들에도 유격이 존재하는데 이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향 기어가 마모되거나 조향 기어 링크지 조정이 불량하거나, 즉 조향 기어가 마모되거나 불량하거나죠. 그리고 세 번째, 조향 바퀴 베어링의 마모, 베어링이 마모되면 문제가 늘 생기네요. 자, 피트먼 암이 헐겁다. 피트먼 암이 헐겁다. 외워야겠고요. 조향 너클 암이 헐겁다. 즉 피트먼 암과 조향 너클이 헐거우면은 유격이 커진다.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자, 여섯 번째, 아이들 암의 부시의 마모. 일곱 번째, 타이로드의 볼 조인트 마모. 즉 아이들 암과 타이로드의 볼 조인트, 타이로드라고만 하겠습니다. 아이들 암과 타이로드가 마모되었다 그러면은 유격이 크게 된다.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 조향 기어 박스의 장착부가 풀렸다. 그러면은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묶어서 보니까 내용이 그래도 좀 많이 줄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앞바퀴 정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바퀴 정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모든 운전 자격증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뭔지 볼게요. 자, 앞바퀴 정렬이란 핸들의 조작을 적은 힘으로 쉽게 방향이 바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의 조작이 확실하고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행 방향을 변화시킨다. 즉 핸들을 내가 왼쪽으로 돌리면은 왼쪽으로 갔다가 핸들을 놓으면은 다시 직진으로 돌아오죠. 그게 이제 보건성입니다. 조향 핸들에 보건성을 주는 게 앞바퀴 정렬이고요. 선회, 내가 커브를 돌 때 사이드 슬립이라는 것을 방지하며 타이어가 마멸되는 것을 최소화해주는 역할 또한 앞바퀴 정렬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바퀴 정렬의 요소들을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어벤져스들이 등장합니다. 캠버, 캐스터, 토인, 킹핀 경사가 존재합니다. 요 네 가지 친구, 어벤져스 친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향장치 방금 말씀드렸던 어벤져스 친구들이 바로 나왔네요.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캠버입니다. 우리 휠 얼라인먼트를 어벤져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친구 캠버입니다. 자, 캠버는 일단 사전적 정의상으로는 이래요.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좌우 각도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각도와 요 각도죠. 그래서 영의 캠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즉 얘는 뭐가 중요하냐? 자, 앞바퀴가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캠버는. 그래서 캠버는 좌우 각도인데 앞바퀴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구나. 일단 알아두세요. 이걸 일단 아셔야지 다음에 추가드리는 어벤져스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 두 번째 어벤져스 친구가 캐스터입니다.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이제 각도인데요. 요거는 조향바퀴의 방향성을 부여하고 보온력을 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직진을 할 때 크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캐스터의 역할이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진할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거는 캐스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벤져스가 토인입니다. 토인. 자, 발가락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 토가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토가 발가락이죠. 그래서 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볼 건데요.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좁은 겁니다. 여기 그림 볼게요. 자, 이 타이어의 앞부분, A 부분이 B 부분보다 좁은 것을 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A 부분이 B 부분보다 크면은 토아웃이라고 해요. 근데 이 토인이 되어 있어야지 앞바퀴 정렬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토인은 앞바퀴 평행을 회전시키고 타이어 마멸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죠. 당연히 토아웃을 방지를 하는 것도 토인이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가 킹핀 정사각이에요.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캠버, 캐스터, 토인 받고 킹핀 경사각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버스 운전 자격시험 자격증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지만 이 지게차나 굴삭기에서 킹핀 경사각을 다루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뺐고요. 이 어벤져스 친구 중에 4명이지만 우리 얼라이먼트에 4명의 친구, 캠버, 캐스터, 토인, 킹핀 경사각 이 4명의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고 이 캠버, 캐스터, 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추가로 가장 중요한 앞바퀴 정렬, 앞바퀴 정렬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굴삭기 지게차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과목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도 충분히 이 내용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저만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4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